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발생 확인 후에 이틀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오늘 저녁 나올 예정인데 태풍 타파도 방역에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민감용 경찰청장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현장 대구 와룡산을 방문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특정 이후 다른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잠시 뒤 수사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에서 추가로 의심 신고 2건이 접수됐습니다. 확산 여부가 중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북상 중인 태풍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화성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처제 살해 사건 때 범행을 규명할 수 있었지만 당시 수사팀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또 다른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도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사건이 발생한 대구 와룡산을 방문해 최선을 다해 단서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오촌 조카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횡령 공범일 가능성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찰청을 찾아 검사들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싼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여당과 조국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포획이 금지된 남극 해양에서 어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2년 동안 개선 조치가 미흡하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일요일 오후 제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풍과 함께 남해안과 동해안 등에는 최고 4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에서 의심 신고가 2건이 접수됐습니다. 네,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추은호 기자. 네, 추은호입니다. 네, 두 번째 이 발생이 확인된 것이 지난 18일이었으니까 이틀 만에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잠잠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오늘 오전에만 2건의 의심 신고가 새로 들어와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에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이어서 8시 40분에는 파주시 파평면의 돼지 농장에서 각각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적성면 농장에서는 2마리가, 파평면 농장에서는 1마리, 이렇게 3마리가 폐사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장에 초동 대응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했습니다. 대응팀은 농장 주변의 사람과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주변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돼지들로부터 시료를 채취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임상 진단으로 볼 때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정확한 검사 결과는 오늘 저녁쯤이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밀 검사 결과 확진으로 판정이 되면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곳이 첫 발생 지역과도 가깝습니까? 네, 의심 신고가 접수된 곳이 행정구역으로는 파주시입니다. 그렇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두 번째 발생 지역인 연천군 농가와 더 가깝습니다. 연천군 농가와 반경 10km 안에 있습니다. 정부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방역대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는데 의심 신고가 들어온 두 농장 모두 방역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농장은 지난 17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데요. 정부는 아직은 방역대 범위 안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북상하고 있는 태풍이 변수라고 하던데 지금까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또 정부 조치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까지 처음 발병한 파주 농장의 경우에는 주변 농장을 합쳐서 돼지가 모두 처분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발병한 연천 발생 농장과 주변 돼지 농장의 처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방역 당국은 확진 농지가 두 곳과 역학관계가 있는 전국의 농장, 여기 전국의 농장은 충남, 전남, 경북 지역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장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죠. 이 태풍이 방역 작업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과 함께 비가 많이 내리면 소독을 하기가 쉽지 않고 농장 주변에 뿌려진 생석회가 비에 쓸려갈 수도 있습니다. 매몰지에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울타리가 파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태풍이 지나면 대대적인 소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네, 지금 추가로 의심 신고 들어온 지역이 적성면, 파주시 파평면이라고 했는데 직접 그 해당 농가를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돼지농장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의심 신고라고는 해도 인근 농가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오늘 의심 신고가 된 농가에서 바로 300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인근 골목에는 곳곳에 경찰과 군인 병력들이 배치되면서 방역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 신고가 들어온 농가 주변 도로 역시 통제된 채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는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저희 취재진 차량 역시 소독한 뒤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까지 떨어져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심 신고 돈사 인근 다른 돼지 농장도 이동을 완전히 통제하며 혹시 모를 추가 확산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추가로 들어온 곳은 제가 서 있는 파주시 파평면과 여기서 약 2km 떨어진 적성면에 있는 돼지 농장입니다. 두 농장 추가 의심 신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각각 접수됐습니다. 파평면 농장에서는 엄마 돼지 한 마리가, 적성면 농장에서는 엄마 돼지 한 마리를 포함해 두 마리가 폐사했다는 건데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와 연천 양돈 농가에 이어 세 번째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두 농가는 처음 파주에서 돼지 열병이 시작한 농장과는 약 20km 떨어져 있고 오히려 두 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연천군과 더 가까운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의심 농장에서 폐사한 돼지가 죽기 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전형적인 증세인 고열과 식욕 부진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신고 접수 즉시 해당 농장을 긴급 소독하고 인근 차량을 통제하며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방역 담당관들이 농장에 급파돼 확진 여부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여부는 밤 10시쯤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는 각각 4,000마리와 3,000마리로 총 7,000여 마리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확진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7,000마리 돼지 역시 도살 처분 대상입니다. 이번 열병의 잠복기가 4일에서 19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얼마든지 추가 감염 신고 사례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 추가로 들어온 의심 신고가 확산의 신호탄은 아닌지 예의주시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돼지농가 인근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밝혀낸 경찰이 30년 가까이 미제로 남은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에도 재수사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개구리 소년 사건 발생 장소인 대구 와룡산을 찾아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유류품 등을 재검증하는 등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사건 현장을 찾아 수사 경과를 듣고 유족 등과 함께 소년들을 추모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 화성 사건 용의자로 특정이 된 이춘재를 대상으로 오늘 3차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아직 DNA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사건의 증거품 분석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춘재와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 5차 사건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 5차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이 용의자 이춘재가 살던 곳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이 5번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 근처입니다. 지난 1987년 1월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던 여고생 홍모 양이 이곳 논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춘재는 당시 이곳에서 불과 차로 6분 거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춘재는 지난 1986년부터 91년까지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진 범행 현장 일대 한복판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과거 경찰이 일찌감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춘재가 지난 1994년 처제를 살해했을 당시 청주 수사팀은 이춘재를 구속한 뒤 과거 거주지였던 화성의 집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때 화성 사건 수사본부 요원들이 찾아와 신병 인도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청주 사건은 화성 사건과 시신을 묶는 수법 등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조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일찌감치 이춘재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경찰이 어제도 이춘재를 방문 조사했는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네, 경찰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이틀 연속으로 이춘재가 복역 중인 부산 교도소를 찾아가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춘재는 두 번째 조사에서도 자신은 화성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다시 형사들을 보내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3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춘재가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이작 시작 단계라면서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진범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에 있는 이춘재를 수사본부와 가까운 수원이나 안양교도소로 이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의 DNA를 찾아서 이춘재의 DNA와 맞는지 비교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5차와 7차, 9차 사건 피해 증거품에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모방 범죄인 8차를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한 DNA 채취와 분석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우선 어제 4차 사건 증거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요. 다만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 유류품의 상태 등을 고려해 분석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 5차 현장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이 화성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 처제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평소에는 내성적이지만 화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춘재의 DNA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지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 씨를 기억하는 마을 주민은 그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차분한 성격이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얌전했는데. 나도 이제 그 소리 듣고 뭐 뉴스 듣고 깜짝 놀란 거지. 20년 넘게 갇혀 있는 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로 분류될 만큼 수감 생활도 조용했습니다. 흉악범과 모범수라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원래 이제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이제 자신의 내면을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굉장히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될 당시에도 이런 성격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한놈은 무덤덤했었어요. 덩치도 조그만 게. 잔머리 걸리냐고 눈동자만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예요. 무기징역을 선고한 당시 판결문 내용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춘재가 내성적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였다며 상반된 성격을 지닌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들과 아내를 마구 때리는 등 과도한 구타 습관이 있는 데다 범행에 대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춘재는 화성 사건에 대해서도 DNA 일치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는데도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딱히 없고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상황이라면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중적 성격의 사이코패스 성향까지 보인다는 이춘재와의 진실 게임에서 경찰이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른바 과학수사로 이 화성 연쇄살인의 유력 용의자를 33년 만에 밝혀낸 경찰이 또 다른 대표적인 미제 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의 실체 규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대구 와룡산 현장을 방문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이제 과학 수사, DNA 분석법에 대해서 많이 짚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미제 사건은 어떻게 좀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보도를 봐도 그렇고 3차 조사까지 진행 중입니다만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떤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작업이 있다면 어떤 작업이 있을까요? 일단 뭐 범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자백하더라도 본인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이 불이익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진술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명백히 부인하더라도 이 DNA 분석 결과 및 다른 정황 증거까지 확실하게 경찰에서 수집해서 이 분석 결과를 들이밀면 혹시라도 이 범죄자가 자기 어떤 죄책을 어떤 후회하고 또 반성하는 차원에서 자백할 수는 있지만 뭐 현재 상태로 특별한 더 추가 증거라든지 또는 본인의 어떤 신경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자기에게 불리한 이 자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용의자가 좀 유력한 용의자라는 어떤 그 전제로 본다면 어떤 그런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압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자백이나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양형이 참고가 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범죄자는 이미 다른 이제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됐기 때문에 자백을 해서 추가적인 범행이 그 입증이 된다면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한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자백 가능성이 낮아질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찰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다른 혹시라도 범죄에서 발견된 증거가 있다든지 또는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들이민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부인 내지는 뭐 자백은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의반 타의반의 어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그런 태도는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완전히 부정해서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긍정과 부정을 섞어낸 답변까지는 끌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궁금한 게 있는 게 이렇게 꼭 미제 사건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DNA가 일치했는데 범인이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DNA 그 검사 결과까지 경찰에서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 범죄자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막다른 골목이 다다르기 때문에 자백을 대부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자백했던 정황들이 나중에 재판에 반영이 되면 뭐 자기의 어떤 범죄 사실을 이제 반성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오히려 양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사건 같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또 용의자가 무기수라는 점 때문에 일반 어떤 DNA 일치하는 사건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만약에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종결되는 겁니까? 일단 밝혀진 5차, 7차, 9차에서 확인된 DNA 그 일치 그 사건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과학적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용의자가 뭐 86년부터 91년 사이에 화성 인근에서 거주하거나 또 생활하면서 이 범죄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뭐 주변인의 어떤 그 진술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어떤 거주한 기록이라든지 또 범행 현장과 가장 가깝게 있었을 그런 이제 정황들까지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현재 어떤 그 과학적 증거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어떤 그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그 이춘재가 당시 살던 곳을 거주하던 곳을 언급했는데 앞서 5차 사건이 발생한 곳과 가깝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의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 중에 이 화성 사건의 마지막 사건이 끝난 시점과 그리고 지금 무기수로 복역 중인 혐의죠. 처제 성폭행 사건 사이에 2년 9개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어떤 시간으로 좀 해석하십니까? 일단 뭐 1차부터 10차까지는 대부분 이제 그 화성 그 태안읍 주변으로 한 4, 5km 이내에서 일어났던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상당히 일치율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 청주로 이사를 해서 사실은 이제 뭐 91년부터 94년 사이에 이 지금 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어떤 혼인 관계가 지속되었던 특별한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시간에 화성 주변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일종의 좀
연쇄 살인범 그 케이스에서 네. 일종의 그 냉각기로 추정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 혼인 관계라든지 여성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별다른 어떤 그 성적인 그런 경향의 범죄를 적어도 화성에서는 91년에서 94년에서 이 저지르지 않았을 그런 냉각기로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일각에서는 그 용의자의 어떤 가족에 대한 피해 상황들 좀 드러나고 있는데 범죄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기간을 냉각기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도 A라는 지역에서 예를 들면 네. 여러 건의 특히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입니다. 소위 그 시애틀 외곽에서 네. 무려 수십 건의 그 연쇄 살인 범죄를 저질렀던 그 테드 번디라고 하는 연쇄 살인범이 완전히 뭐 한 1000km 이상 떨어진 플로리다까지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사를 가서 이 어떤 특정 지역을 벗어났을 때는 이 해당 지역에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충분히 이제 냉각기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면 당시에 이 청주 수사팀이 이춘재를 구속한 뒤에 화성 수사팀이 94년에 거주지를 방문했는데 이때 수사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도 지금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좀 뭐 시간이 지나서 네. 지금 되돌이켜 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서는 이 청주와 어떤 화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리적 공간이 상당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뭐 동일성이라든지 유사성을 입증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 경찰관들도 다소 조금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그 시절 우리가 미국 FBI처럼 뭐 연쇄 살인 범죄자 이 네. 검거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요즘처럼 이제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뭐 컴퓨터상으로 잘 연결됐더라면 분명히 이 다른 장소에서 벌어졌던 범죄를 하더라도 경찰관들 간에 어떤 그 범죄 유사성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네.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적극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 사건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바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검색어 오를 만큼 다른 미제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마침 또 민감용 청장이 오늘 현장을 방문해서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청장의 발표는 어떤 의미가 녹아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그 대구 와룡산 인근에서 그 실종된 그 5명의 그 네. 소년 사건에 대해서 사실 경찰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또 한동안 또 경찰이나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화성 사건 33년 만에 중요한 이제 단서가 발견됐고 특히 네. 이 그동안에 이제 과학적 수사 기법, 소위 그 증거 분석 기법들이 날로 발전했기 때문에 예. 혹여라도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증거물을 통해서 새롭게 분석한다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찰청장의 언급은 상당히 좀 진일보한 경찰의 어떤 자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2006년 3월 25일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앞으로 수사에서 난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지금 이 화성 사건 같은 경우는 DNA를 지금 일치하는 어떤 그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지만 개구리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청장이 뭐 말은 할 수 없지만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긴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대구의 그 와룡산 주변에 소위 네. 대구 이제 개구리 소년이 우리가 통칭 얘기를 하는데 이 예. 사건 같은 경우 지금 현장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분석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사건 현장인지 네. 또는 마지막에 그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가 2차 범행 장소인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1차 현장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시 정밀 재수색을 할 그런 이제 필요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수사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몇 가지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시신이 이제 발견된 주변에 탄알이 그 2개 정도가 발견이 됐었어요. 예. 이건 사실은 그 당시에 또 그 와룡산 인근에 군 사격장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네. 당시에 어떤 경찰과 그 군의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 협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이제 미흡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대구의 어떤 와룡산에서 그 실종된 이 5명의 이 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증거물에 대해서 네. 적어도 28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과학적인 그 분석 기법을 총동원해서 혹시라도 지금 남아있는 그 유류품에서 증거물이 발견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 아이들이 그날 오후에 이 도룡형 알을 뭐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그 장소부터 와룡산 일대를 다시 정밀 재수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91년도 당시에 엄청난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네. 수색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겨우 11년 만에 발견됐는데 예. 결국 그 당시에 실시했던 수색 자체도 제대로 된 수색이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전면적인 재수사를 한다면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좀 정밀하게
수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 사건도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돌려보면 말씀하신 대로 시신은 2002년에 발견이 됐고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입니다. 어쨌든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경찰에서는 아쉬운 대목으로 꼽고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간 자체가 이제 시신 발견된 게 이제 11년 후에 네. 발견됐기 때문에 또 그 증거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당시에 또 경찰 수사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소위 뭐 자연산에 대한 저체온사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유족들로 상당한 어떤 비난을 받았고요. 네. 또 결국 이제 법의학 부검팀이 경북대에서 실시를 했는데 타살 가능성의 무게를 또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 타살에 사용됐을 만한 흉기라든지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나 또는 탐문 수사 과정에서도 이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불일치해서 네. 사실 수사의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현장의 어떤 모습들은 많이 변화했겠지만 범행 현장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은 사실일 것 같고요.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보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개구리 이 소년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수사 기법을 어느 정도 좀 활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실제로 점을? 지금 그 당시에 이거 채취한 증거물에 대해서 네. 새로운 어떤 분석 기법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라도 타살 혐의점이 있다면 그 묶음이라든지 또는 탄환이라든지 또는 두개골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기법의 어떤 과학수사 기법을 좀 동원해서 네. 증거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1차, 2차 어떤 범행 현장이 다를 수 있다는 관점하에서 네. 아마 91년도 3월 달부터 했던 그 수색을 지금부터 다시 정밀하게 수색하는 것도 네. 그 만에 하나 어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앞서 화성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DNA 일치라는 것도 많은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간접 증거라고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참고인 조사가 중요해 보이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범위가 참고인에 해당할까요? 일단 뭐 아이들을 이렇게 목격했다는 사람 또는 뭐 아이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뭐 입증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고인 내지는 뭐 범인이 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사건 역시 이제 직접적인 목격한 소위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발견되는 타살의 증거라든지 뭐 탄환이라든지 이런 또 매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은 네. 결국 이제 간접 증거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사 재판에서 직접 증거도 중요하지만 간접 증거가 또는 정황 증거가 많이 쌓여서 법관의 그 어떤 심증을 예를 들어 95%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 정황 증거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좋은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청장까지 나서서 의지를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준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익성 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 장관 부인과 처남이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을 횡령한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 일선 검사와의 첫 대화에 나서게 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도 알아보죠.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일단 자동차 부품업체라고 알려진 익성,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익성과 그 주변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익성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가 2차 전지 사업을 위해 투자한 회사입니다. 검찰은 익성 본사와 2차 전지 자회사인 IFM 본사 등에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은 조 장관 오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모 씨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자금 40억 원과 코링크 초기 설립 자금도 익성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조국 일가가 아닌 익성이 사모펀드 주인이란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오늘 포털에서는 익성 펀드란 검색어가 상위권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 정경심 교수와 동생이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을 횡령한 공범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검찰은 두 사람이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조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등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 남매가 공범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정 교수는 코링크 투자업체 WFM에서 1,400만 원을, 동생은 코링크에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 역시 정 교수 측이 주장하는 자문료로 보기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차명으로 코링크에 투자하고 직접 경영에 개입한 정황 등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조 장관 조카를 구속하는 검찰, 이제 이 부인 정 교수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한 건가요? 네, 정 교수 소환 시기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검찰은 정 교수 측 변호인단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16일 비공개 조사를 받은 조 장관 딸을 두고 특별 대우란 지적이 나온 만큼 서울중앙지검 정문을 통한 공개 소환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 교수는 어제 동양대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주 동안은 휴강 계획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 처음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서 검사와 대화에 나서기도 했는데 취임 때 얘기처럼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법무부 일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조국 장관이 전국 일선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첫 방문 일정이라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곳에 도착한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전 11시부터 지검 직원 20여 명과의 티타임이 진행됐고 점심시간부터 일선 검사들과 만났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법무부는 사전 준비된 각본 없이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원 고충이나 수사권 조정안 관련 내용은 물론 가족 수사 관련 이야기까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간부급 검사 대신 주로 젊은 평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연 검사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조 장관은 다음 달에도 일선 검찰청 여러 곳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검사와 직원, 국민 제안 의견을 받아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정치권의 이 조국 장관 임명 여파도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으로의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조국 장관 사퇴에 온 당력을 모으고 있어 이어질 정기국회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매일 같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정기국회에 맞춰서 정책과 민생을 앞서면서 조국 장관 논란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자고 했던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으로는 경쟁하겠지만 정쟁은 상대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2의 조국 청문회 이런 거는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청문회는 다 지나간 거고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있고 국회는 일하자. 민생을 돌보자, 경제 활력에 힘을 주자. 야당은 오히려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릴레이 삭발과 집회로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이라면서 연일 강공 모드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소관 상임위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결국은 지금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정감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여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오늘 저녁 부산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 서울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갑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와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까지 합의한 가운데 조국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는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한 교수들의 시국 선언을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참여자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보다 많다는 주장과 아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또 시국 선언 명단 진위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일까요? 팩트와이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 2,300여 명, 최순실 때보다 많다. 지난 18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비교한 2,234명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1차 참여 인원입니다. 당시 시국선언은 2차, 3차를 거치며 계속 늘어났고 최종적으로는 4,080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비교 대상도 다릅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는 현직 교수와 연구자, 이번 시국선언은 전현직 교수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최초 인터넷에 공개된 참여 교수의 소속 대학 목록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대학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교수라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이름과 학교, 학과와 전화번호, 이메일만 적으면 참여할 수 있다 보니 가짜 참가자를 가려내지 못했던 겁니다. 주최 측은 이후 수작업으로 가짜를 가려냈다며 3,396명은 실제 참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 작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정확한 명단을 발표할 수가 없어서 그 수작업으로 지금 전부 분리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확인을 전부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명단을 다음 주 후반부쯤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커진 건 아직 참가자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서입니다. 시국선언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참가자들의 실명이 들어갑니다. 1960년 4.19 혁명부터 1986년 대통령 직선제 촉구, 2009년 이명박 정부 반대와 2016년 국정농단까지 근현대에 발표된 주요 시국선언 7개 모두 참여자 이름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4.19 혁명 때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역사박물관에 책자로 소장돼 있고 2009년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17,189명 전원의 이름이 신문에 남았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세력을 키우며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 비가 더 심한 비태풍이 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태풍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28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중형급의 중간 강도를 지닌 태풍으로 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내일 오후쯤에는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더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 밤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먼바다에는 내일 오후를 기점으로 이미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부산에 바짝 붙어 이동할 것으로 보여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지난 태풍 링링과는 달리 바람보다 비가 더 위험한 비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있는데 태풍이 몰고 온 거대 비구름이 찬 공기와 맞부딪히면서 더 발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산간 지역에 600mm 이상, 영남 동해안에 400mm 이상, 영동과 영남, 전남 지방에도 최고 3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해안가에는 최고 초속 45m의 강풍이 불고 남해와 동해에는 최고 10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강도와 진로가 지난 2016년 남부를 강타했던 태풍 차바와 비슷합니다. 당시 제주도 고산에는 초속 56.5m의 강풍이 불었고 산간 지역에는 최고 659.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가 물에 잠겼었고요. 울산에서는 시간당 124mm가 넘는 폭우와 함께 태화강 범람으로 인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의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원정 도박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소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불기소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번이나 불러 장시간 조사를 벌였지만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상심이 임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부인하십니까, 여전히? 관계자 조사에서 투자자 접대 과정에 일부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또 양 전 대표 금융거래를 추적하면서 접대 시기에 수백만 원을 쓴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양 전 대표가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했거나 그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것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검찰도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서둘러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양 전 대표의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과 환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조만간 재소환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 소속사 가수였던 BY의 마약 혐의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 씨가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미국 LA 등에서 변종 대마를 산 뒤 수차례 흡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의 해양대기청이 우리 어선이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남극 해양에서 어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 IUU로 지정을 했습니다. 먼저 천상규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어선인 서든 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의장이 폐쇄된 남극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국제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두 원양어선은 남극위원회가 보낸 의장 폐쇄 통보 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2 내지 3일간 더 조업했습니다. 해양수산물은 남극위원회로부터 불법 조업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두 선박에 대해 어구 회수와 의장 철수 명령을 내리고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8월 서든 오션호의 60일 영업 정지와 선장에 대한 60일 해기사 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된 홍진 701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남극 회원국들은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재발 방지 등 개선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두 번째 방문에서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철회를 기대했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이 거부되거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2년 동안 협의를 계속하며 이 기간 안에 개선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제재를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이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지정이 철회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네, 이렇게 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 IUU로 지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IUU는 무엇인지 뉴스 TMI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앵커, 네. IUU 무엇의 약자입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IUU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아울러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2009년 12월 우리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의 불법 어업 방지 협정을 통해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업 활동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일단 불법 어업은 해당 국가 수역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비보고업은 불법 어업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그리고 비규제 어업은 해당국의 해양 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어업 활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허락 없이 규제에 어긋나는 어업 등은 모두 IUU 어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어업 활동은 해양 생태계에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어획 허용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어업 종사자들의 남획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의 어선들이 법을 무시하고 어족 자원을 남획한다면 해양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지켜 어업을 하는 자국의 어업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만큼 관리 감독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5대양에서 340여 척의 어선들이 활동하고 있는 원양 강국, 한국은 어떨까요? 원양 어업계의 불법 어업에 대한 미흡한 관리 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2013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 동안 협의를 통해 눈에 띄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바로 IUU 어업국이 되면서 모든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 금지나 무역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6년 전 예비 IUU에 지정된 우리나라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제도 정비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해제 조치됐는데요. 하지만 해제 4년 만에 다시 어선의 남극 수역 불법 어업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미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현안들을 조율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뉴욕 채널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유엔 총회에서 한미 간 정상회담도 예정된 만큼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북미 간 실무 협상을 앞두고 정세 인식을 확인하고 북핵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최선희 제1부상에 이어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도 수주내라고 한 만큼 조만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최선희 부상이 대화를 복귀한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본부장은 뉴욕 채널이 항상 열려 있는 만큼 북미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향해 주문한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제재 해제보다는 소위 안전보장, 체제 보장이라는 쪽으로 방점이 옮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이를 위해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비롯해 백악관 등 미 행정부 인사와 싱크탱크, 학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날 계획입니다. 이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한미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 조율된 논의들이 올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상응 조치로 검토해온 종전 선언을 비롯해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등 북핵 문제와 관련한 윤곽이 정상회담에서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을 떠나기가 무섭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이란 정책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비난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조언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그동안 그가 얼마나 서투르게 일을 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갑작스럽게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이란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후임으로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임명한 날에 터져나온 발언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볼턴 전 보좌관이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초청으로 이뤄진 비공개 오찬 연설에서 이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반군 세력인 탈레반과 평화협정 협상을 위해 탈레반 대표단을 대통령 휴양시설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 9.11 테러 희생자들을 모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기는 쉽다며 볼턴의 조언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서투르게 일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3년간 어떤 핵실험도 없었다며 우리의 인지를 되돌려받았고 희생된 위대한 군인들을 송환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전쟁 중 전사한 미군유해 55구가 송환되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석방된 부분을 실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또 볼턴이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북미 간 협상을 매우 지연시켰다고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He made some very big mistakes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for Kim Jong-un. That was not a good statement to make. You just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with Gaddafi.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은 중동 문제와 관련해 강경 정책을 고수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경질한 지 열흘도 안 돼 두 사람은 완전한 적수 관계로 돌아서 향후 어떤 갈등 양상을 빚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와라 이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양자 협의가 열려도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커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한일 외교부의 담당 국장이 도쿄에서 만나 협의를 벌였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오전 9시부터 도쿄 외무성에서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김 국장은 협의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로의 관심 사항에 대해 폭넓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 정부의 수출 제재 조치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부산 명지 국제 신도시 신축 빌딩의 심각한 누수와 철골 뒤틀림 현상, 지난 18일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런 위험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될 전문 기술사 보고서가 현장 사실과 달라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왜 달랐냐면 이 보고서가 시공사의 돈을 받고 작성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벽 여기저기서 벌건 녹물이 흐르고 철골마저 휘어버린 신축 빌딩 지하 주차장. 지난 7월 이런 현장을 처음 확인한 상가 입점 예정자들은 건물 사용 승인 기관인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진상조사 민원을 냈고 이는 시공사로 전달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 측에 검토 용역을 의뢰했고
부산지회의 5명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검토 용역 보고서를 냈습니다. 7월 31일 작성된 보고서는 누수가 있긴 했지만 보수공사가 잘 마무리됐다면서 현재는 누수가 발견되고 있지 않고 결로 현상을 확인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는 지하층 물의 99%가 결로라는 시공사 주장과 일치합니다. 시공사인 삼정이 돈을 댄 이 용역 보고서에는 현장 사진 100여 장이 담겨 있지만 결로나 누수를 보강공사했다며 말끔한 현장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이후 지난달 12일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주상복합단지 가운데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인부들이 물을 퍼내고 물을 닦아내고 이렇게 전 지하 벽면체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시공사와 해당 관청에서는 이것이 결로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 측은 전문 기술사 5명이 7월 말 2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했다면서 현장 어디에서도 누수 중인 현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사회 부산지회는 취재진이 촬영한 현장 누수 화면을 보여줄 테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했습니다. 기술사 5명이 현장을 둘러본 7월 말 입점 예정자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현장 화면을 봐도 기술사들의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도 지하주차장 벽면 여러 곳에서 철근 녹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확인됐고 천정과 바닥에서도 누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누수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결로라고 축소하고 은폐한 그 보고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관청과 시공사, 전문가가 모두 심각한 위험을 외면하는 사이 입주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올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피해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산림 복구에만 앞으로 3년이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산림이 탔습니다. 5달이 지났지만 산불 피해지엔 그때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불탄 나무를 베어낸 산은 이렇게 황량한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채 서 있는 나무들도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에서 2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정성스레 나무를 심습니다. 구덩이에 묘목을 넣고 흙을 골고루 덮어줍니다. 나무마다 심은 사람의 이름표도 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라. 엄마가 다음에 보러 오게. 산불 이후 생태 복원의 첫 삽을 뜬 나무 심기 행사입니다. 2헥타르 면적의 소나무와 3번나무 등 어린 나무 3천여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애 키우는 그 마음으로 잘 심었는데 앞으로 잘 자라서 원래 숲처럼 복귀가 됐으면 좋겠어요. 산림 피해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한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말쯤 나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 복구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20억 원 넘게 투입됩니다. 현재 지금 산지 동의 절차가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이 되는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복구가 마무리돼도 심은 나무가 자라서 예전처럼 무성한 숲이 되려면 20-30년의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숱한 논란 끝에 전창진 감독을 선임한 프로농구 전주 KCC가 명가 부활을 꿈꾸며 시즌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개막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마카오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전 대부분이 빠지고 외국인 선수도 한 명만 뛴 KCC가 일본 팀을 맞아 대등한 경기를 이어갑니다. 4쿼터 막판 끈질긴 추격전 끝에 한 점 차 극적인 역전승으로 값진 승리를 추가합니다. 예선 전적 1승 1패로 4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시즌 개막을 앞두고 팀의 장점과 약점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신장 큰 선수라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공수에서의 숙제를 많이 안고 한국으로. 하지만 KCC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회였습니다. 올 시즌 팀의 주전으로 뛸 선수들 대부분이 빠지면서 한참 조직력을 맞춰 나가야 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이정현이 대표팀에서 당한 발목 부상으로 전지훈련에서 빠졌고 주전 포워드 송교창마저 골반을 다쳐 이번 대회에 정상적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경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도 좀 더 보완해서 시즌을 잘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 메이스도 개인 사정으로 팀에 합류하지 못하면서 급하게 대체 선수를 데려왔지만 호흡을 맞춰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프로농구 정규 시즌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주. 전창진 감독을 선임하며 농구 명가 재건에 나선 KCC가 시작도 하기 전에 힘겨운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1년 만에 중국 올림픽 축구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났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축구협회가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히딩크 감독을 올림픽팀 감독직에서 경질하고 여자 대표팀 감독 출신의 하우웨이를 후임 감독에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중국 23세 이하 대표팀은 최근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과 평가전에서 0대2로 완패하고 북한과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 정리가 된 것처럼 이번 주 경기도 파주, 연천 농장 순으로 이제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파주 지역 농장 2곳에서 추가로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유입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추가 신고 접수까지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정현규 수의학 박사와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상황 좀 본격적으로 진단하기 전에 지금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기 직전까지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전파 경로와 관련된 현장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발생 농장은 아니고 예. 이번에 관련해서 멧돼지하고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네. 혹시 이게 북한에서 지난 추석 무렵에 태풍, 홍수를 통해서 강을 통해서나 하천을 통해서 혹시 유입됐을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하여 네. 어제부터 오늘 방금 전까지 전체적으로 그 민통선 내 또는 DMZ 쪽 상황들을 쭉 둘러보고 이쪽 연구, 왜냐하면 이번에 발생한 농장들이 그 접경 지역이고 민통선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걸 쭉 체크하고 지금 막 돌아오는 길입니다. 혹시 뭐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었고 이번에 그 야생 멧돼지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시고 계시는데 어떤 점에서 북한 유입 가능성과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겁니까? 현재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난번 태풍 때 이번 발생이 태풍이 막 끝나고 추석이 끝나는 시점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혹시 태풍하고 연관성 또는 이게 북한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 접경 지역 특히 DMZ의 북한 쪽에서 흘러나 북쪽에서 흘러오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풍 전에도 그쪽을 쭉 한번 둘러봤고 오늘 봤더니 그쪽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게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바이러스가 민통선 내나 주변에 그 멧돼지 속에 숨어 있거나 혹은 그렇지 멧돼지하고 관련 없이 이번에 발생이 됐지만 그 농장이나 농장 주변에 현재 어쨌든 발생했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어딘가는 우리가 모르는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멧돼지로 옮겨가게 되면 특히 이제 접경 지역의 민통선 쪽에는 멧돼지도 많고 관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멧돼지로 일단 이 질병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동 제한이라든지 살처분 이런 게 다 불가능하고 산속을 타고 전국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직접 방역 대상은 아닌 건가요? 방역이 이제 저희들이
폐사체를 찾는다든지 수렵했을 때마다 검사에서 체열을 하든지 해서 다 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게 많은 두수를 할 수가 없고 일단 폐사축이 나온 다음에 검사하는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중요한 거는 돼지가 죽는 게 죽지만 멧돼지도 걸리면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멧돼지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이 질병이 멧돼지로 넘어갔는지를 향후에 체크하기 위해서는 사체가 그 주변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의논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그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예, 이번 주에 벌써 확진 농장이 2곳이 발견이 됐고 지금 또 이제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확진 여부는 지금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곳에는 확진 여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발병 농장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충분히 그거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여기 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샘플이 아마 일단은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 ASF 연구실에 샘플이 도착해야 거기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샘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의 샘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금 이번에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샘플을 채취해서 그런데 지금 김천의 그 농림부 산하의 검역본부 연구실에 아직 샘플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럼 아마 5시, 6시쯤 도착이 되고 6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밤 12시가 좀 넘어서 좀 되면 확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공기 전파가 되지 않는데 그 지역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혼돈스럽게 생각하는데 공기 전파가 되지 않는데 입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2번 케이스가 있었고 이번 또 주변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직접 뭔가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역학적으로 공기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곳에서 발생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되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상태에서 봤을 때 아직도 잠복기에 있는 농장이 제3의 농장이 원래 농장 첫 발생 농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일각에서는 그 일부 전문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생한 농장이 최초 발생 농장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잠복기를 감안했을 때? 저도 충분히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농장 보면 또 그렇고 왜냐면 잠복기가 최대 보통 한 3주까지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농장이 발생이 증상이 나오기 전에 뭐 며칠 됐다고 하면 빨리 나오면 3일, 4일 만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라고 본다고 그러면 상당 기간 후에도 나온 농장이 첫 국내에 들어온 농장일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잠복기 동안은 충분히 더 기다려 본 다음에 여러 여건을 더 관련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의심 신고를 한 적성면 농장, 그 파편명 농장 같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살처분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 지금은 이동 중지 정도까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방역 조치만 하고 있고 아마 검역본부에서 하는 12시쯤 어떤 확진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인 절차들이 들어가고 현재는 방역 조치 단계입니다. 처음 이 발병한 곳에서 10km 이내라고 하던데 그러면 거기 안에서 또 다른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지금 두 번째 발생한 농장에서 10km 이내에 지금 두 농장이 있다고. 아무튼 기존에 이미 방역 조치를 이동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계속 그 10km 안에 이동 제한을 하면서 검사라든지 매일매일 전화 예찰해서 혹시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이번 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뭐 가정이겠습니다만 확진 판정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은 어떻게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면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공기 전파가 되지 않는 상황 그런 질병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원발 농장, 국내에 처음 들어온 농장이 또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방역에 여러 가지 이제 허점이 있는지 더 찾아봐야 되고 또 하나는 걱정하는 게 아까처럼 여러 농장이 동시에 발생했으면 이게 멧돼지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역 작업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게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네.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멧돼지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 그게 거죠? 이제 현재 지금은? 중요한 게 그 농장을 일단 발생했던 농장은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100% 알고 있는 농장입니다. 예. 그러면 그 농장에 드나드는 차량, 사람, 그다음에 이제 매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서 최대한 방역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살처분할 때 맨몸으로 들어가서 맨몸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절대 버리고 올 거면 갖고 들어가지만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 하다못해 안경도까지도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이나 모든 건 나올 때 맨몸이지만 손이나 안경 같은 정도는 최소한 5분 정도 소독약에 담그고 있다가 그다음에 샤워하고 나와야 되고 맨몸으로 들어갔다 맨몸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념. 철저한 방역을 하겠다 이런 그게 의지인 굉장히 거죠. 중요합니다. 살처분 자체도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장 만약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한 가지 경로가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퍼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다양한 경로를 퍼진 게 된다면 그 유입 경로 혹은 확산되는 경로는 어떤 부분에서 보시는 겁니까? 이제 굉장히 점점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경로가 점점 됩니다. 근데 아마 다만 이제 가까운 지역에 지금은 생활권이 다 같은 지역입니다. 이번 발생 농장들을 보면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혹시 제3의 다른 농장이 정말 첫 발생 농장이 나올까, 그거를 찾는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아까 참 멧돼지 그걸 봐야 되고 일단은 10km 안에서 다행히 발생했기 때문에 방역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것도 단정할 수는 없다. 결론을 내리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가까운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각에서 보면 발병 농가를 드나든 차량, 뭐 구체적으로 도축장에 들렀던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동차가 남부지방까지 출입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역학 관련 농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농장을 어떻게 보면 차단한 상태, 발생 농장에 준하는 아마 그런 상태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농장들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만에 하나 이 농장에 감염이 됐다고 치면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작업이 되게 그게 어쨌든 이게 공기 전파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접촉 감염이기 때문에 빨리 찾으면 그만큼 빨리 이게 조치를 할 수 있게 그 방법이 현재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방역 체계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도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 전파 경로 부분인데 공기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지금 전파 경로 가능성 다시 한 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어떤 가능성들이 보통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해외 사례나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접촉할 수 있는 거는 해외에서 가져오거나 했던 먹을 것입니다. 가공품. 그 다음에는 사람. 그 다음에는 차량. 그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하면 뭐 어쩔 때는 멧돼지 같은 거가 굉장히 될 수 있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태풍 변수가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주말에 태풍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풍이 올 때 대비해야 될 것들 혹은 태풍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앞서도 링링에 대한 어떤 경계를 말씀하셨거든요. 태풍은 아주 이런 방역을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독을 했는데 소독제가 비에 의해서 희석이 된다든지 날아가 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보통 우리 소독제는 뿌리면 15분 정도 마르거나 이렇게 얼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15분 정도 유지를 해야 효과가 보통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길바닥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흙바닥이 되고 하면 차가 농장에서는 사료차도 들어가야 되고 돼지를 싣고 왔다 갔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드나들어야 돼. 그때 바닥이 오염되거나 박해가 오염되더라도 안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 있고 바퀴가 묻어서 들어갈 수 있고 위험성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따가 뭐 한 밤 10시에서 한 12시경에 이제 확진 판정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긴급 살처분에 들어갈 예정이고 뭐 이전에도 지금 파주나
연천 농장을 통해 살처분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동문단체에서는 법과 매뉴얼에 따라서 인도적인 살처분을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매뉴얼이고 사실 현장에서 실제로 하다 보면 이렇게 수천 마리씩 살처분을 하는 경우는 매뉴얼을 따르기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마 가끔 현장에서 이제 그런 일이 만에 하나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구제역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살처분 방법이나 매몰 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일단은 살처분할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는 예전에는 저희가 약물에 의한 것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복지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약물에 주입하면서 혈액이 묻어나오거나 돼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혈액을 통해서 질병이 전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약물에 의한 방법은 별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CO2 이산화탄소 가스에 의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전에는 땅에 비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방수포를 비닐 같은 걸 깔고 했었는데 현재는 이 바이러스가 저항성이 강해서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FRP 큰 통을 지금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단 죽은 돼지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매몰을 땅속에 묶어 공기 나오는 구멍만 열어놓고요.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물 복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CO2 가스로 하는 거가 제일 그런 면에서는 괜찮고 또 하나는 외부로 유출되거나 했을 때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 FRP 통 속에 집어넣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몰 자체 그 안에서 태풍이나 이런 영향을 적게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매몰하는 과정에서 주변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한 거는 태풍이 오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이미 충분히 소독을 하고 정말로 밤새도록 소독을 해서라도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만약에 이따가 확진 판정이 나왔을 경우 뭐 이런 긴급 살처분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방역 당국이 가장 긴급히 해야 할 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100% 알고 있는 지역마저 차단을 못한다면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100% 바이러스가 있는 지역이라는 게 아는 지역을 차단하는 게 얼마나 앞으로 성과가 나오냐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차단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현규 수의학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가 좁지 않으실까 봐.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인상에 남는 게 2005년도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할 때 피의자 신문조서를 위주로 하던 그 재판에서 공판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판이 되면서 그 국민들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는 걸 지금 이제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제도와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권리를 행사했던 그런 쪽에서의 저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은 충분히 잘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겠습니다. 오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민주평화당은 그 민생이 먼저다. 근데 자꾸 조국에서 뭐 블랙홀이 돼가지고 다 마비가 되고 손을 누가 키우나 그런 입장인데 면전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 이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과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좀 사퇴의 어떤 명단을 내리시는 게 가장
죽은 어떤 순리에 맞는 그런 해돋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저 조명 괜찮아요? 잠깐 내려드려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방이 얼마나 조명이 저기 앞에가 쭉 조망이 좋았는데 저 풀센터 지으면서 그게 사람 운명이란 게 이상한 거야. 제일 좋은 데 찾아와서 여기로 딱 왔는데 한강이 쫙 보이고 노을이 보이는데 어느 날 또 저걸 지어버리니까 숫자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또 바꿀 수도 없잖아. 가을이 깊어가면서 일교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도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금세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후 일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타파는 현재 중형급의 크기로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 밤 사이에는 대한 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는 일요일 오후 2시, 여수는 7시, 부산은 밤 9시가 태풍의 최근접 시각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600mm 이상, 영남 동해안에도 최고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영남, 전남 지방에도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해안가에는 최고 초속 4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에서 추가로 의심 신고 2건이 접수됐습니다. 확산 여부가 중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북상 중인 태풍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30% 넘게 폭등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가 일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진으로 이동 중지 명령이 다시 내려질 경우 공급 차질이 빚어져 가격이 요동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화성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다른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도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싼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여당과 조국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일요일 오후 제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풍과 함께 남해안과 동해안 등에는 최고 4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가 3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부터 이어진 방문 조사에서 사흘 연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춘재와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 5차 사건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 5차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5차 사건 현장. 그곳이 용의자 이춘재가 살던 곳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5번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 근처인데요. 지난 1987년 1월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던 여고생 홍모 양이 이곳 논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춘재는 당시 이곳에서 불과 차로 6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춘재는 지난 1986년부터 91년까지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진 범행 현장 일대 한복판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과거 경찰이 일찌감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춘재가 지난 1994년 처제를 살해했을 당시 청주 수사팀은 이춘재를 구속한 뒤 과거 거주지였던 화성의 집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때 화성 사건 수사본부 요원들이 찾아와 신병 인도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청주 사건은 화성 사건과 시신을 묶는 수법 등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조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일찌감치 이춘재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찰이 오늘도 이춘재를 방문 조사했습니다.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겁니까? 예, 경찰은 그제부터 사흘 연속 이춘재가 복역 중인 부산 교도소를 찾아가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춘재는 오늘 진행된 세 번째 조사에서도 자신은 화성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3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춘재가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진범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에 있는 이춘재를 수사본부와 가까운 수원이나 안양교도소로 이감하는 방향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사건들 6사건의 DNA 확인 작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5차와 7차, 9차 사건 피해 증거품에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모방 범죄인 8차를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한 DNA 채취와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어제 4차 사건 증거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요. 다만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 유류품의 상태 등을 고려해 분석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 5차 현장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자, 이렇게 대표 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특정으로 남아있는 다른 미제 사건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미궁에 빠져 있는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또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 등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1991년 3월 26일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대구 와룡산으로 놀러간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됐습니다.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범인은 찾지 못한 채 공소시효 15년이 흘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누가 왜 우리 5 아이들을 유괴해서 살인을 했는지. 같은 해 1월에는 9살 이형호 군이 서울 압구정동 집 근처에서 유괴됐습니다. 43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을 요구하면서 부모를 협박했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를 잡지 못한 채 5년이 지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됩니다. 전국적으로 미제 살인 사건 268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성 연쇄살인과 개구리 소년, 이형호 군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지나면 영구 미제로 남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고 2015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 시효가 끝난 사건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화성 사건 용의자를 특정했다는 건 다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도 이제 미제 사건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에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은 2011년부터 지방청마다 전담팀을 만들어 50건 넘는 미제 강력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DNA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뒤늦게나마 다른 사건들의 실마리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경찰이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에도 재수사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민감용 경찰총장은 오늘 개구리 소년 사건 발생 장소인 대구 와룡산을 방문해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유류품 등을 재검증하는 등 단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사건 현장을 찾아 수사 경과를 듣고 유족 등과 함께 소년들을 추모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생지인 경기도 파주에서 의심 신고가 2건 새로 접수됐습니다. 긴급 방역 조치와 함께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 검사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부터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두 번째 발병 확인 후 이틀 만입니다. 초동 방역팀이 투입돼 외부 차량과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확산시설 들어가는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와 차량 내부 그리고 차량 외부 전면부 흙 있는 부분 전문적으로 흙 다 뺄 정도로 고압 분무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통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길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받기만 하고 있고요. 적성면과 파평면 농장은 각각 3천여 마리와 4,2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워왔습니다. 이 중 적성면 농장에서 2마리가, 파평면 농장에서는 1마리가 죽었는데 모두 고열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농장들도 아직 추정되는 감염 경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발생지인 연천과 8, 9km 정도로 가깝다는 공통점만 확인됐습니다. 농장 두 개소는 모두 연천 발생 농장 관련 반경 10km 내 예찰 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오늘 밤 나옵니다. 확진으로 판명되면 곧바로 긴급 살처분 등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확산 우려는 커지는데 농식품부는 이번 의심 신고 농장들이 발생 지역 반경 10km 이내라 방역대를 벗어나지 않아서 확산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 방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지와 가까운 곳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난 돼지들이 죽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네, 그럼 추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지역을 직접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돼지 농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근 농가들은 혹시 확산하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할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오늘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가와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이곳 농가 분위기는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였는데요. 신고가 들어온 농가 주변 도로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통제되어 있는 채 지나가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저희 YTN 취재 차량도 역시 소독을 마치고 지금 방역 작업에 방해가 안 되는 선까지 물러서서 현재 상황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의심 신고 농가가 들어온 주변 돼지 농장도 현재 완전히 통제된 상태이며 혹시 모를 추가 확산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추가로 들어온 곳은 제가 서 있는 파주시 파평면과 여기서 약 2km 떨어진 적성면에 있는 돼지 농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농장 추가 의심 신고는 오늘 아침에 각각 접수됐습니다. 파평면 농장에서는 엄마 돼지 1마리가, 적성면 농장에서는 엄마 돼지 1마리를 포함해 2마리가 폐사했다는 겁니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와 연천 양돈 농가에 이어 세 번째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두 농가는 처음 파주에서 돼지 열병이 시작한 농장과는 약 20km에 떨어져 있고 오히려 두 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연천군과 더 가까운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의심 농장에서 폐쇄한 돼지가 죽기 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전형적인 증세인 고열과 식욕부진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여부는 밤 10시쯤이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는 각각 4,000마리와 3,000마리로 총 7,000여 마리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확진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7,000마리 돼지 역시 살처분 대상입니다. 이번 열병의 잠복기가 4일에서 19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얼마든지 추가 감염 신고 사례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추가로 들어온 의심 신고가 확산의 신호탄은 아닌지 예의주시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인근 돼지 농장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태풍 타파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는데 하천이나 매몰지 침출수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연천은 북한 접경지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북한과 10km 이내 거리고 인근 하천이 북한으로 이어집니다. 이달 초 태풍 링링이 황해도를 지나간 뒤 임진강 등의 수위가 높아졌고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이러스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을 거론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있는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이나 사체의 부스러기를 땅으로부터 끌어올려 접경 지역에 널리 유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중대 고비에 또다시 태풍 타파가 다가오자 방역 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태풍의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풍 예상 경로는 남해안이어서 돼지열병 발생 지역과는 떨어져 있지만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태풍으로 인한 돼지 매몰 지역의 침출수 유출 등에 대비해 생석회 살포 등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 인근 임진강과 하천 등의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직후 30% 넘게 올랐던 돼지고기 도매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진 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돼지고기 값이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이틀 만에 정상화된 돼지고기 도매시장. 일부 발병 지역을 제외하곤 전국 12곳 가운데 10곳에서 정상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대부분의 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경매가 어제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돼지고기 가격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농가에서 출하 시기를 조정할 거란 우려와 달리 평소 수준의 물량이 공급되면서 가격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발병 직후 30% 넘게 오른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발병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추가 확진으로 이동 중지 명령이 재현되면 돼지고기 가격은 또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차질에 더해 심리적 불안으로 사재기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돼지고기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 심리적인 불안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에 있어서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단기간에 이러한 시장 불안 요인을 위해서라도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은 아직 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장기화하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이제 자꾸 번지면은 고기값이 올라서 물가가 오를까 봐 걱정이 되네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축산업계는 긴장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조국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 맞춰서 민생을 앞세우며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국 장관 사태에 온 당력을 모으고 있어 정기국회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가 연일 조국 장관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합의를 할 것도 없이 일단 평행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 맞춰 민생을 앞세우면서 조국 장관 논란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자고 했던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으로는 경쟁하겠지만 정쟁은 상대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2의 조국 청문회 이런 거는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청문회는 다 지나간 거고 또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있고 국회는 일하자, 민생을 돌보자, 경제 활력에 힘을 주자.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이라면서 연일 강공 모드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소관 상임위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결국은 지금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정감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여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오늘 저녁 부산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 서울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갑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와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까지 합의는 했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는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도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한 교수들의 시국 선언을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참여자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보다 많다는 주장과 아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시국 선언 명단 진위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인지 팩트와이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 2,300여 명, 최순실 때보다 많다. 지난 18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비교한 2,234명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1차 참여 인원입니다. 당시 시국선언은 2차, 3차를 거치며 계속 늘어났고 최종적으로는 4,080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비교 대상도 다릅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는 현직 교수와 연구자, 이번 시국선언은 전현직 교수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최초 인터넷에 공개된 참여 교수의 소속 대학 목록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대학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교수라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이름과 학교, 학과와 전화번호, 이메일만 적으면 참여할 수 있다 보니 가짜 참가자를 가려내지 못했던 겁니다. 주최 측은 이후 수작업으로 가짜를 가려냈다며 3,396명은 실제 참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 작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정확한 명단을 발표할 수가 없어서 그 수작업으로 지금 전부 분리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확인을 전부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명단을 다음 주 후반부쯤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커진 건 아직 참가자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서입니다. 시국선언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참가자들의 실명이 들어갑니다. 1960년 4.19 혁명부터 1986년 대통령 직선제 촉구, 2009년 이명박 정부 반대와 2016년 국정농단까지 근현대에 발표된 주요 시국선언 7개 모두 참여자 이름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4.19 혁명 때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역사박물관에 책자로 소장돼 있었고 2009년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17,189명 전원의 이름이 신문에 남았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가족들 수사와 관련된 질문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개혁 문제건 또는 검사분들의 애로사항이든 허심탄회하게 다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주로 듣고 향후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 등을 간략히 말씀드렸고, 제가 주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분들의 얘기를 주로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얘기가 아주 점점 많아져서 활발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네요. 혹시 장관님 일가 수사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나요? 살짝 나왔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혹시?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다음 일정 때문에. 네. 청와대는 최근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된 데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청와대에 묻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언론이 분석 역할을 해준다면 그 결과를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5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된 기사의 댓글 70%가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업체에 의뢰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문 대통령이 언급된 기사 60만 8천 건의 기사와 댓글 4,2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장관의 경우도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뉴스와 댓글, SNS 등의 게시글 202만 1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특검과 사퇴, 비리 등 부정적인 언급이 77.9%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소속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을 비롯한 당 고문단 11명이 탈당했습니다. 전체 고문단 14명 가운데 탈당계를 내지 않은 나머지 3명도 차례로 탈당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고문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이 분당됐는데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지대 구축과 새로운 정당 창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의 변수로도 꼽히고 있죠. 17호 태풍 타파가 점점 더 세력을 키우며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이번 일요일 대한해협을 지나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 비가 더 심한 이른바 비태풍이 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태풍 전망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태풍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28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중형급의 중간 강도를 지닌 태풍으로 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내일 오후쯤에는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더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에는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 밤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먼바다에는 내일 오후를 기점으로 이미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부산에 바짝 붙어 이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지난 태풍 링링과는 달리 바람보다 비가 더 위험한 비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있는데 태풍이 몰고 온 거대 비구름이 찬 공기와 맞부딪히면서 더 발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산간에 600mm 이상, 영남 동해안에 400mm 이상, 영동과 영남, 전남 지방에도 최고 3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해안가에는 최고 초속 45m의 강풍이 불고 남해와 동해에는 최고 10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강도와 진로 면에서 지난 2016년 남부를 강타했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데요. 당시 제주도 고산 지역에 초속 56.5m의 강풍이 불었고 산간 지역에는 최고 659.5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가 물에 잠겼고 울산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와 함께 태화강 범람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원정 도박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소환을 예고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불기소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번이나 불러 장시간 조사를 벌였지만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심이 임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부인하십니까, 여전히? 관계자 조사에서 투자자 접대 과정에 일부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또 양 전 대표 금융거래를 추적하면서 접대 시기에 수백만 원을 쓴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양 전 대표가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했거나 그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것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검찰도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서둘러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양 전 대표의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과 환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조만간 재소환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 소속사 가수였던 BY의 마약 혐의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문화망 동쪽 2km 해상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어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5m 정도 길이의 목선은 수면 위로 뱃머리만 드러낸 상태였고 승선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과 해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절차에 따라 배를 폐기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서울 중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정했습니다. 무상 교복이 교육청의 탈교복 정책과 맞지 않다는 점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권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상 교복 정책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상 교복 정책 추진은 잘된 일이라고 하면서도 1년 정도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무상 교복이 교육청의 탈교복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 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교복 공론화 결과 무상 교복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상당수 학교가 사복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처럼 굳이 교복을 전제로 무상화를 안 해도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논리를 근거로 내년 무상교복 실시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오는 23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들 의원은 서울 중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무상교복이 시행돼 서울시의 요구대로 절반씩 부담할 경우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는 점 또한 반대의 한 이유로 지적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복이 없거나 가격이 저렴한 편안한 교복을 입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글로벌 숙박 예약 사이트 아모마닷컴이 폐업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모마닷컴을 통해 숙박업소를 예약했던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미 예약한 소비자들은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결제에 사용한 카드사에 연락해 승인 거래 취소를 요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LG전자는 삼성이 QLED TV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서에는 삼성이 TV에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뜻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광고해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건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GM 노조가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벌인 전면 파업에 이어 오늘도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GM 노사는 어제 임금과 성과금 인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또 미국에서 수입해 자사상표로 판매하는 대형 SUV 트래버스와 픽업 트럭 콜로라도에 대한 불매운동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1년 만에 중국 올림픽 축구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났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축구협회가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히딩크 감독을 올림픽팀 감독진에서 경질하고 여자 대표팀 감독 출신의 하오웨이를 후임 감독에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중국 23세 이하 대표팀은 최근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과 평가전에서 0대2로 완패하고 북한과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습니다. 1905년 고종 황제가 최고의 국빈에게 대접한 오찬 메뉴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14년 전인 1905년 9월 20일 고종이 미국 대통령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에게 대접한 메뉴는 서양 음식이 아닌 한식이었음을 입증하는 메뉴판을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발견하고 그 음식을 재현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앨리스 루스벨트에게 대접한 메뉴는 신선로와 메밀 비빔국수인 골동면 등 20가지 음식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제주 산간에는 6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해안가에는 최고 초속 45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태풍 타파는 중형급의 크기로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요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 밤 사이에는 대한 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일요일 오후 2시, 여수는 7시, 부산은 밤 9시가 태풍의 최근접 시각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 지역에는 600mm 이상, 영남 동해안에도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영남, 전남 지방에도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해안가에는 최고 초속 4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